앞에 강연이 어린애들을 아기들을 다루다가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을 다뤄야 되는 제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은 앞서 설명 주셨지만 이제 저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물리학을 하면서 이제 뇌정보처리 연구실에서 이제 생체 신호 처리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체 신호에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보들을 추출하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신경 물리학적 모델링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뇌파만 한 지금 20년 현장에서 계속 만지고 있고요. 아마 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지보지 않았나. 제가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뇌파를 만지거든요. 실질적인 그러한 뇌파 파형을 보는 감각은 많이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르신들의 뇌파 쪽에만 조금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더욱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치매 쪽을 조기 예측해서 빨리 어떠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치매라고 진단받는 이 시기는 거의 말기암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미 뇌세포가 다 망가져서 뚜렷한 치료약도 없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라고 진단되기 그 전 상태에서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독성 단백질들이 그 전 단계 포화 상태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도인지 장애 수준의 어떤 문제도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알츠하이머인 거죠.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츠하이머라는 걸 모르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알츠하이머로 그냥 진행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쌓여가는 이 단계에서 또 뇌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날 텐데 이 단계에서 조기에 잡아내면 그때는 이제 인지 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에서도 한 100여 가지 훈련을 시켜도 성공률이 40% 50%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진행된 건 거의 성공률이 없고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 더 전 단계에서 훈련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루아침에 진행된 게 아니고 15년 빨라도 10년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기능이 퇴화된 정도 그런 것을 빨리 포착하는 거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증상 단계에서 빨리 찾아내자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증상 단계인데 어떻게 뇌기능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지를 찾아낼 것인가. 접근법에 있어서 노화의 방향을 잡아냅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젊은 사람부터 나이대별로 쭉 경향을 봤을 때 연령대별 선형적인 어떤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건 노화의 방향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에서 노화 이상으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질병으로 보통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상태와 노화의 상태는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화의 수준을 정확히 잡아내는 지표들을 기반으로 사람의 어떠한 노화되는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기에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충분히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화에 따라 뚜렷이 기능 저하를 보이는 뇌기능 항목으로는 이 3가지 항목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뇌신경망 자체에 심장의 페이스메이커 리듬처럼 뇌도 구동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 리듬이 각자마다 형성이 되는데 고유 리듬의 프리퀀시가 노화가 되게 되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속도가 딱 떨어지게 되죠. 고유 리듬이 얼마큼 지금 느려지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뇌신경망 고유 리듬 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감각을 지각하는 감각 ERP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EEG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감각 자극을 반복적으로 줘서 그 감각에만 반응하는 뇌전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날 시점이 젊을 때 비해서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갑자기 심하게 느려지거나 이런 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니더라도 뇌졸중이든 파킨슨이든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으로 무언가 뇌 기능적인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뇌의 조금 더 차원 높은 기능이죠. 어텐션 기능입니다. 주의력 검사는 아더블 태스크라고 해서 흔한 자극 중에 적군을 등장시켰을 때 이제 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적군이 나타날 때 보초를 잘 쓰고 경계를 잘 하느냐, 어텐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반응성을 보는데 뇌에서는 자극 후에 0.3초, 300ms의 어떤 파지티브 피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P300 피크라고 하는데 이 P300 피크가 정상 위치에 나타났느냐 아니면 훨씬 더 느려졌느냐 이걸 체크함으로써 주의력 기능이 얼마나 노화되었느냐 이렇게 3단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 기질적인 부분부터 노화가 심하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 차례대로 감각 주의력도 점차 퇴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력부터 퇴화되면서 감각
또 고혈리듬으로 순으로 진행되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는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아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는 어떤 치매란 단계로 갔을 때는 자율신경센터가 있는 이제 안쪽 뇌의 기능들도 같이 망가져가고 있고요. 뇌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혈관들의 그 기능들도 망가질수록 브레인 기능이 저하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어떤 조절 능력과 말초혈관의 상태를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5가지 검사는 모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대상자한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비침습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뇌파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걔네 피질이 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 감각 처리도 하지 않고 어떤 판단도 덜 하고 이런 식의 아이들링한 상태가 될 때 바깥내는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럼 안쪽 뇌가 상대적으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고유리듬을 발생시키는 회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고유리듬이 도미넌트하게 이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10Hz 전후에서 이러한 리듬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유리듬을 흔히 알파 리듬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노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리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고유리듬을 알파라고만 단정하게 되면 세타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제너럴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조건에서 이 고유리듬을 쭉 조사해 보면 나이가 들면 많이 내려갈 것 같지만 뭐 9Hz까지 정도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9에서 10Hz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리듬이 10Hz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세타 영역인 뭐 7.5Hz라든지 8Hz 이런 식으로 고유리듬이 느려져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진단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 뇌 손상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저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10Hz보다 더 빠른 11Hz나 12Hz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젊은 청년기 시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드웨어가 빠르신 거죠. 글로벌한 코그니티브 펑션을 측정한 MMS의 점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높은 점수를 받는 분들은 10Hz나 11Hz 이러한 프리퀀시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MMS의 점수가 점점 낮아질수록 고유리듬의 피크 주파수도 점점 느려지는 방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MMS뿐만 아니라 보통 정신과에서 이해되는 대부분의 사이클 테스트들, 뭐 SNS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설문지형의 인지기능 점수가 낮을 때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느려진 현상이 노화에 의해서도 느려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노화에 의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확연히 느려지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화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한 상태에서 봐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로 독성물질이 쌓여가게 되면 이제 리듬이 서서 이렇게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좀 코헤런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딱 협력해서 잘 활동했다가 점점 이제 협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피크가 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퍼지면서 느려지는 그런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피크 고유리듬 자체는 후두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후두엽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지 다른 영역이 안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논문들에서 후두엽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후두엽에서만 봐야 된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쪽 뇌에서와 이렇게 같이 활동되는 리듬이기 때문에 전 부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려진 리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젊은이 같은 경우는 10Hz죠. 정상 노인 같은 경우도 9Hz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감에 따라 점점 더 심하게 이 리듬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얼만큼 심한 치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지 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 개인에 따라 추적할 땐 되게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혈관성 치매, 파킨슨 뭐 이런 쪽도 다 이러한 공통된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파킨슨인지 알츠하이머인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현재는 이제 감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이콜로지컬한 테스트 점수들이 높을수록 이런 고유리듬 피크 주파수는 빠르다 방향성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떠한 검사 기법들에 대해서도 다 같은 어떤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MS의 점수가 낮을수록 고유리듬 주파수도 10Hz에서 점점 낮아진다
라는 관계를 보인 거고요.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우울증을 보이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서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는 별로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프레션과 알츠하이머를 좀 구별할 때 비슷한 증상을 보이더라도 고혈압이 정상 범위다 하면 우울증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두게 되는 부분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추적해 보면 실제 이제 MMS의 점수가 낮아질 때 남녀 불문하고 고혈압 주파수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이 다 같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그 뇌가 느려지는 현상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면 중에서도 일어나지만 마취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때는 진짜 마취 선생님들하고 같이 마취 약물들에 대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 실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를 그냥 뽑았는데요. 마취 심도가 깊어질수록 뇌의 리듬이 느려지는 지표들이죠. 이 어프락시메이트 엔트로피 지표라든지 또는 스펙트럴 엣지 프리퀀시 이런 게 다 고혈 리듬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마취 약물 농도와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혈 리듬이 느려지는 것이 현재 저희가 노화, 치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확 느려지는 단계가 마취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리듬이 좀 느려지고 있는데 이 수술을 위해서 마취를 함으로써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를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술 후에 치매가 증상이 급격히 증가됐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급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